만약 우리가 천국에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토마스 힐란드 에릭센. 천국에 없는 두 가지. 이런 천국 같은 삶에는 눈에 띄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 하나는 소위 지상 천국이라 일컬어지는 모든 국가와 사회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한데 바로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구성원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히 북유럽 복지 국가의 구성원들에게 해당하는 사실로 전반적이며 객관적인 천국 같은 현실이 구성원 개개인의 만족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에서 행해진 조사에 의하면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해도 거기에 속하는 개별 구성원의 만족도는 1950년대와 비교해 그리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 1950년대에는 따스한 남쪽 나라로 떠나는 휴가라곤 생각지도 못했고 휴대폰도 없었으며 토요일 휴무 제도나 컬러 텔레비전도 찾아볼 수 없었다.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극도의 빈곤 상태에 있지 않은 한 삶에 대한 만족도는 수입의 양과는 상관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분분하다. 어떤 이들은 한 나라의 상위 25%에 속하는 부유층만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데 찬성한다고 했으며 또 어떤 학자들은 사람들이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한다면 이들에게 더 큰 만족감을 부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에겐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몇 년 전 풍자 시인이자 포크송 가수이기도 한 올레 파우스가 한 말이다. 후에 노르웨이 국무총리 중 2명은 이 말을 새해 연설에 인용하기도 했다. 물론 이 말이 노르웨이의 정치 노선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소비를 줄이고 삶의 물질 수준을 낮추겠다는 슬로건을 내건다면 그건 정치인에게 자폭이나 다름없는 것이니까 슬로건을 살짝 돌려 말한다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개인 시간의 추구 등. 역사상 그 어느 시대를 뒤져보아도 현대의 우리만큼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가능성이 많은 사회 속에서 살았던 사람은 없다. 동시에 현대의 우리만큼 시간에 쫓겨 아등바등 살았던 사람들도 역사 속에선 찾아볼 수 없다. 몇 년 전 오슬로 지역 신문에 난 영향력 있는 한 기업인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회사 외에 자기 삶에 대한 철학적 고찰도 추가로 덧붙였다.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진흙탕에서 산책하는 걸 매우 좋아한다고 대답하며 해보면 해볼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진흙탕 산책을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말했다. 진흙탕 산책이라. 그다지 흥미진진하게 들리지는 않는다. 높낮이가 있는 산길을 걷는 것도 아니고 평평하고 단조로운 진흙탕을 걷는 게 뭐가 그리도 좋단 말인가. 장화를 신고 진흙 속에 빠져들지 않으려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한 번 산책을 다녀오면 온몸에 진흙이 묻어 지저분해지는 건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걷는 동안엔 다른 일을 할 수도 없다. 진흙탕 속에서 오직 발을 옮기는 일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사실 우중충하고 단조로운 진흙탕 속에서 발을 옮기는 것 자체가 요점이다. 1년에 100일 이상은 출장을 다녀야 하고 회의장과 공항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하며 컴퓨터 화면 앞이나 핸드폰을 떠날 수 없는 그 바쁜 기업가가 필요로 했던 것은 바로 단조로움과 정적 속에서의 산책이었다. 어쩌면 실질적인 실용주의자들이라 할 수 있는 노르웨이인들은 자연 속에서 일종의 종교적 경험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들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에 들어서고 나면 그제서야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 또는 그보다 더 고귀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는 진흙탕 산책을 그리 자주 하진 못했다. 그가 생을 마칠 무렵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된다면 그 산책을 더 자주 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는 돈과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너무나 바쁘게 살았던 나머지 자신에게 의미가 될 수 있는 일들을 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많은 기업인과 사회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인들을 향해 자주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지만 곧 나아질 거야. 곧 나아질 거라고. 정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 말을 되풀이하며 살거라는 건 기정사실이다. 그리고 이 현상은 피라미드를 타고 내려오듯 아래로 재빠르게 번지게 된다. 결국 모든 이들이 여유 없는 바쁜 삶을 살며 곧 나아질 것이라고 되뇌게 될 것이다. 이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느끼는 독자들도 많을 것이라 짐작한다. 매일 같이 초과 근무를 하고 과로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상황만은 아니다. 의미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 하고 묻는다면 아마도 모두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 대답할 것이다. 또는 자연 속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해보는 일, 예술과 문학 작품을 더 많이 접해보는 일, 맛집 여행을 다니고 낚시하고 음악 감상을 하는 일이라 답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이들은 매일매일 빠듯한 시간을 쪼개가며 바쁘게 움직이며 일하고 해야 할 일을 더 많이 하지 못해 절망감을 느끼며 살고 있다. 2001년의 조사에 의하면 당시 노르웨이 인구의 9%만이 미래 사회가 현재보다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변할 것이라 믿는다고 대답했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은 44%나 되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현재 사회가 이전보다 훨씬 나빠졌다고 대답했던 사람은 38%에 달했다는 점이다. 이 숫자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대답을 바탕으로 했을 때 전체 사회의 물질적 수준의 향상과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는 별개 또는 반비례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결과적 수치 속에는 정치적 화약이 잠재하고 있다. 부유국의 사정은 역사 속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사람들은 각자 소유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 높은 교육 수준과 위생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역사 속 다른 시대와 비교해 굳이 이렇다 할 사회적 문제도 없는 상태이다. 가난한 축에 속하는 사람들도 입을 옷과 먹을 음식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없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서유럽 사회에는 앞날에 대한 그럴듯한 비전이 없다. 정치가들이 제안하는 것이라곤 오직 더 적은 세금, 더 나은 학교, 병원에서의 좀 더 짧은 대기 시간, 그리고 조금 더 싼 식료품들 뿐이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곳이 있고 세계적인 환경 문제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모두 한 배를 타고 있는 셈인데도 우리는 이토록 지엽적인 일로 머리를 싸매고 있다. 정말 기가 차는 노릇이 아닌가? 어느 날 한 신문의 일면에 나란히 자리한 기사의 제목을 훑어보았다. 극지방의 빙산이 예상보다 빨리 녹아내리고 있다와 남유럽 여행이 거의 공짜. 온실가스 효과에 대해서 읽고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걱정과 즐거움이 무개념으로 조합된 이 계산법에 혀를 찰 것이다. 신문 기사가 정말이라면 우리에겐 일단 북극곰이나 공짜 비행기, 둘 중 하나를 골라야만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10대 아이들이라면 이해와 선택에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다음 세대의 후손들이 그 값을 지불하도록 하는 건 어떨까? 적어도 현 상황은 이렇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지적하는 사람들이라곤 환경 친화적 도덕가들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옳은 일을 하면서도 옳지 않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한다. 즉, 이들은 사람들의 욕구에 호소하는 대신 사람들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죄의식을 공격한다. 그러나 역사상 사람들의 죄의식이 단 한 번이라도 세상을 변화시킨 적이 있던가? 우유부단하고 비전 없는 공공성이란 얼마나 초라한가. 몇 년 전 당시 노르웨이의 국무총리는 엄청난 축구광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의 동일인물은 축구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고백하며 정치가보다는 기업가적인 이미지를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어떤 사람이 당선될까? 어쩌면 국제적 기후 문제는 정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될지도 모른다. 그 다음엔? 홀로코스트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무슬림 혐오자가 되려나? 정치계의 비전이 부족하다는 말은 눈앞에 당면한 심각한 문제가 없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 교육을 잘 받은 국민이 건강히 잘 살고 있는데 거창한 정치적 프로젝트가 무엇 때문에 필요할까? 비전과 유토피아적 이상은 1800년대에 속하는 것이었다.
1900년대에는 유토피아 이상형 중 가장 엄격하고 권위적인 모델을 현실화해 보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움직임은 실패로 돌아갔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유토피아는 수용소나 감옥을 방불케 했다. 만약 지금까지 공산주의적 사상을 지닌 사람이 스탈린을 70%는 긍정적, 30%는 부정적인 사람이라 표현한다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와 대면하는 것조차 무안하고 수치스럽게 여길 것이다. 나치 사상도 그 당시엔 일종의 유토피아적 사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또한 21세기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인류의 재앙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은가? 유토피아는 어쩌면 작은 규모에서만 존재할지도 모른다. 근대에 들어와 가장 처음 소개되었던 유토피아는 1516년 출간된 토머스 모어의 창의적 에세이 유토피아, 이 마른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어의 유토피아는 기독교와 사회주의를 합친 개념으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신앙과 서로를 향한 존중심으로 굳게 결속되어 있고 신뢰와 의존을 바탕으로 함께 일을 한다. 모어도 기독교 신자였지만 그가 묘사한 에덴 동산의 또 다른 버전인 유토피아에서는 뱀을 찾아볼 수 없다. 모어의 유토피아에도 결국에는 뱀이 등장하지만 그 뱀은 내부에 존재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한 외국인의 형태를 하고서 외부에서 들어온 뱀이었다. 모어의 유토피아는 그로부터 약 200년 후 장자크 루소가 표현한 인간의 자연 상태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저술한 초기 공산주의 지론의 바탕이 되었다. 이렇듯 모어의 이상적 사회는 그 당시의 잣대로 보았을 때 상당히 현대적이었던 데 비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상적 사회는 단순한 기술과 원시적인 노동 분산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권력 남용의 가능성이 있었던 사회였다. 사실 전통적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무리를 이루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에게 특별한 이념이나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지닌 본능적인 지혜와 삶에 대한 통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사회인류학자들 중에는 여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차치하고 우리는 화폐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 또는 돈이 극도로 적은 역할을 하는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더 큰 만족감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일상에 지쳐 허덕이는 유럽인들이 정신적 평화와 조화로움, 단순한 삶을 맛보기 위해 히말라야의 한 작은 마을을 이상적 표본으로 여겼다는 사실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샹그릴라, 지상낙원을 향한 동경은 1933년에 발표된 제임스 힐튼의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소설은 히말라야 고지의 한 외진 곳에 비상 착륙을 해야만 했던 한 무리의 영국인들이 라마들과 함께 불교적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는 주민들을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로부터 약 20년 후 칼바크스는 힐튼의 소설을 바탕으로 랄랄라라는 만화를 그려 내놓았다. 이야기는 도날드 덕의 삼촌이자 억만장자인 스크루지 맥덕이 스트레스로 인한 병을 얻어 의사를 찾는 것으로 시작된다. 의사의 권유에 따라 평온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을 찾던 스크루지 맥덕은 부와 돈이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않는 곳으로 여행하기를 결심한다. 결국 그가 찾았던 곳은 히말라야 고지의 외진 마을 랄랄라였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생필품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스크루지 맥덕은 그곳에서 한동안 외부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며 내면의 안정을 찾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돈이 뭔지도 모르고 살던 그곳 주민들 가운데 홉신이라는 자가 스크루지 맥덕의 약병에 달린 금속 뚜껑을 보고선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한다. 스크루지 맥덕은 별 생각 없이 그에게 금속 뚜껑을 건네주었고 홉은 그것을 10마리의 양을 받고 팔아버린다. 결국 그런 금속 뚜껑을 5개나 가지고 있던 스크루지 맥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어버린다. 다행히도 칼 바크스의 만화에 나오는 랄랄라 마을은 세속의 욕심에 물들지 않고 조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끝까지 영위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지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랄랄라 마을은 현대적 삶의 유혹을 떨치지 못해 결국은 큰 문제점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현대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외면하지 못한다. 사실 현대사회에서도 비록 소규모이긴 하지만
인간적 고통을 배제해 보려는 흥미로운 시도가 없지 않았다. 1800년대 초에는 개인의 능력과 필요에 따른다라는 원칙하에 남녀가 평등하게 일자리를 얻고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자연에 대한 책임의식과 평화주의를 주창하는 시도가 일기도 했다. 이런 형태의 유토피아 실현을 위한 움직임 중 가장 최근의 시도는 바로 히피족들의 출현이라 볼 수 있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말에 이르는 시기, 히피족들은 수천 개의 작은 집단을 이루어 부와 소비, 경쟁으로 물든 현대사회와 거리를 두고 자연으로의 회귀와 무정부주의를 주창했다. 이들은 실제로 자립적이고 자급자족적인 삶을 시도해 보기도 했다. 적어도 첫 해 겨울 동안만큼은 완전한 자급자족이 불가했던 이들은 예술이나 저널리즘 또는 여러 형태의 수입원을 조합해서 생계를 꾸리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여러 실용적인 협동자치단체 속에서 이들의 자취를 찾아보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또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팔고 시골 주택을 마련해 도시적 삶에서 벗어나겠다고 결심한 개인과 가정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비록 수입은 이전보다 더 적어지겠지만 가까운 지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아 실현을 할 가능성은 커지는 셈이다. 이 경우 통합적인 사회개혁을 이루어 보려는 야망은 찾아볼 수 없지만 대규모 사회 속에서의 압박감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이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오직 부유한 대도시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란 걸 깨달은 것이리라. 초기 소규모 단위의 유토피아는 종이 위에 기록된 결과만 볼 때는 꽤 그럴듯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그 예는 로버트 오웬의 설계 회사다. 이 예시가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그의 기업이 현대적 산업사회 개념과는 반대로 인간 중심의 이념으로 영위되었기 때문이다. 로버트 오웬은 웨일스의 폐품 중고상을 경영하던 아버지 밑에서 독학으로 공부했다. 매우 부지런했던 그는 자수성가하고 부유한 집안의 딸을 아내로 맞아 29세가 되던 해 스코틀랜드의 뉴 라나크에 있는 장인의 직물 공장을 물려받아 기업가로 성장했다. 오웬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힘을 기울였다. 청결과 절약을 솔선수범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에게도 이를 권유했고 노동자들의 집을 수선해주는가 하면 공짜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또한 그는 1800년대 노동자들의 필수품으로도 여겨졌던 술을 배급제로 나누어 알코올 섭취량을 제재하기도 했다. 여성들과 어린이, 소수의 남성들은 이를 두 손 들어 환영했다. 그는 그 지역의 식료품 가게에서 질 좋은 제품들을 노동자들이 원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처했으며 기업 이윤의 일부를 저가격 제품의 형태로 노동자들에게 일정하게 배분하기도 했다. 오웬의 유토피아는 훗날 여러 식료품 체인의 표본이 되었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대기업 소유자들을 일깨우기도 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도 오웬의 영향을 받은 사람 중 하나이다. 오웬의 유토피아와는 반대로 다른 이들이 주창했던 유토피아 사회는 실현조차 못해보고 사라져버린 경우가 많다. 프랑스 사회주의의 주창자로 상세하고 정교한 아이디어로 유명했던 생시몽 백작을 예로 들 수 있다. 생시몽은 인간이 원칙적으로 욕심 많고 이기적인 존재라고 믿었으며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 성질을 바꾸기 위해선 필수 불가결하게 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생각하기 이전에 인간은 먼저 근본적인 생각과 태도부터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생시몽의 유토피아와 사회민주주의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또한 시대의 산물이었을 뿐이다. 1800년대에 고개를 들었던 유토피아 사상은 특히 미국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재출현하기도 했다. 어떤 무리는 기독교의 교리를 급진적으로 해석해 유토피아 사회를 이루려고 했으며 또 다른 무리는 프랑스 혁명의 슬로건이었던 자유, 평등, 인류애를 내걸고 유토피아를 이루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형태가 어떻든 간에 그들의 핵심 목표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원칙을 유지했다. 하지만 각각의 파라다이스에는 적어도 한 마리 이상의 뱀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뱀은 외부로부터의 영향 또는 권력 남용이라는 형태로 파라다이스에 침투한다. 또한 파라다이스의 삶은 언제나 앞날의 예측이 가능하고 숨이 멎을 정도로 지루하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유토피아 프로젝트는 귀족적이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전체주의적 사상 또는 반문화적 사상 위에서 시행되었다. 시골 한 구석의 버스 운전기사나 교대 근무를 하는 경비원 등 작은 한 개인을 고려하는 프로젝트는 없었다.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선호하며 자신의 소유물을 선뜻 내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대폭적인 사회개혁을 이루기 위해선 일반적으로 강제적 압력 또는 극단적인 절망감 조성이 필요했다. 더욱이 그 양이 어떻든 간에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얻고 누구나 빠짐없이 투표권을 얻는다 하더라도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으니 말이다.